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요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3편까지 했던 그 판단고기 시리즈 중에 그 비망록 국가안전기획부 4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월간조선 기사가 나왔거든요. 엄상익 변호사의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전국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김정은의 생사도 불분명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뭔 40년 전 얘기냐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40년 아니고 30년 전 얘기냐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이게 이제 1990년대 소위 말해서 국가정보원, 국가안전기획부 그 정보기관의 어떤 그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면 한국 사회가 그렇거든요. 핸드폰을 사용하고 뭐 먹고 입고 하는 게 브랜드들이 달라졌을 뿐 사람의 본질이나 속성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거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게 일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국정원 간부들이나 뭐 직원분들이 꽤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학교가 학교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이렇게 많이들 공부하러 오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알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양반들만 다 뭐 한 30명은 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한 30명은 넘고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패턴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제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뭐 다른 이제 다큐멘터리 대본 같은 거를 제가 구해가지고 그 역사 관련해서 뭐 이렇게 드라마 형태로 대사도 나오고 그런 드라마 형태로도 제가 해볼까 하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종편처럼 드라마도 있고 뉴스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법률 정보도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드라마나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안에 어떤 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는 가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너무 뉴스 중심으로 막 정부를 깐다든지 뭐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그 청취자들도 한 방향의 청취자들만 모여들게 됩니다. 이러면 사실 컨텐츠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과 저의 같은 성장, 공동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구독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원 같은 건 안 받을 거고, 후원을 왜 안 받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쭉 드렸죠, 제가. 사실 남의 돈이 아무리 일해서 받는 거라고 하지만 남의 돈이 공짜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으로 날아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단 뭐 방송 같은 거 들으면서 그렇게 후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누구한테 후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돈을 저렇게 쉽게 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쓰는 돈도 그렇게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별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지금 좀 힘든데 아마 한 달에 이 방송 많이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0 정도만 꼬박꼬박 들어와도 좋겠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만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채널에서 하는 것처럼 뭐 슈퍼챗
그 다음에 후원,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가입, 그 회원제로 해가지고 막 돈 받는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귀찮아요. 예. 뭐 하기도 싫고 그렇게 돈 받는 것도 싫고. 그 실시간 방송,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생방송을 왜 안 하느냐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요. 뭐 생방송을 제가 좀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그 옆에 올라오는 채팅창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왜냐면 채팅창에 보통 뭐 제대로 된 얘기 올라오지 않거든요. 토론할 만한. 그 다음에 이제 채팅창을 열어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그 슈퍼챗 같은 걸 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제가 일일이 다 환불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가 생방송처럼 운영할 테니까 생방송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간이 8월 21일 오후 1시 48분입니다. 그러면 녹음이 끝나면 한 1시간쯤 지나갈 테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 업로드 하는 게 한 20분 걸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은 이제 들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속보 같은 거는 거의 뭐 녹음 시작해서 업로드 한 데까지 한 15분짜리 방송 같으면 여러분 귀에 들어간 데까지 딱 17분 걸리니까 거의 실시간이죠.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만둘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정보분석실을 그만둔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신분이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신분이 되지 않은 한 제가 정보실을 관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취업되면 관둔다 이 얘기죠. 네. 그리고 휴방 같은 경우도요. 뭐 휴방이라기보단 이제 좀 그냥 머릿속도 좀 복잡하고 해서 이제 쉬는 건데, 그것도 최장 15일을 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방송에 어떤 그 마지막 방송을 이제 올리고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고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방송에 뭐 제임스 본드 주제가를 쓴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이 인간이 어디 갔구나, 이제 갔구나, 방송을 트는구나, 음악을 트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어떤 마지막 음악 방송이 없는데 2주 넘게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인생이 원래 그래요. 갑자기 혹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암호는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업로드가 되지 않는데 마지막 방송이 음악 방송이다 그러면 제가 취직을 한 거고, 마지막 방송이 음악 방송이 아닌데 업로드가 안 된다 2주 넘게 그러면 제가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훈련까지 받고 그 다음에 뭐 신입으로 여기 배치돼 가지고 기웃기웃 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게 이제 3편이었고 비망록 안전교육부 3편이었고 이제 4편 올라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내가 합류했던 정예 요원의 훈련 과정이 모두 끝났다. 그들은 각 부서에 배치됐다. 나도 실무부서에 배치가 됐다. 비밀 유지의 원칙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추상적으로나마 당시 그곳의 분위기를 묘사하도록 한다. 실무부서는 신문사 편집국 같았다. 넓은 공간에 팀별로 대략 8개의 철 책상이 마주보며 붙어 있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80년대나 90년대 관공서 같은 데 보시면 책상이,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평평한 책상이 쭉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일본의 경찰 드라마 보시면, 일본 경찰 드라마는 요새 이렇던데 뭐 그런 거죠. 그냥 책상 위에 전화기만 떨렁 있고 그런 겁니다. 요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한 다음 외부로 나갔다. 법원, 검찰같이 특정의 출입처로 가는 팀도 있었다. 한낮의 사무실에는 데스크 격인 팀장과
총무 일을 보는 몇 명의 직원만 남아 있었다. 오후가 되면 요원들이 돌아와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팀장에게 제출했다. 정보기관은 마치 수십 개의 언론사가 분야별로 나뉘어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뭐 꼭 신문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진 않고요.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자료를 분석하는 곳도 있었다. 해외 공간들로부터 들어오는 전문을 받아 분석하는 곳도 있었다. 여기서 전문은 이제 그 텔레타이프, 텔레팩스라고 불리는 이제 저희 말해서 국제 팩스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노동, 종교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었다. 각종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다시 확인하고 분석하고 편집하는 부서도 있었다. 신문사에서 거대한 윤전기가 돌듯 정보기관 자체 내에 큰 인쇄 공장이 있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십 개, 수백 개의 팀마다 하나의 잡지사 비슷할 것 같았다. 나는 한 언론사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다. 세상의 기자들은 정보기관에서 발행되는 정보보고서를 노란신문이라고 불렀다. 그 옐로우페이퍼라고 부르는 거죠. 생산된 보고서에는 특정 테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책, 그리고 방향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시사 월간지의 특집 기사와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런 보고서들을 청와대 비서진에서 좋아하고 많이 활용한다고 했다. 정권에 따라 청와대에 새로 들어오는 비서관들은 처음에 막연한 심정이라고 했다. 정책을 기한할 자료도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막연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부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단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산업부에 올해 에너지 발전 정책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 좀 보내주세요. 또는 발전 방안 어떻게 계획 짜둔 거 있어요?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도 괜찮으니까 좀 보내줘 보세요라고 할 경우에 4급 과장, 중앙부처 과장, 4급이 과장이거든요. 서기관인데 그 양반이 그러면 원자력을 좀 더 확대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원자력 확대와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잔뜩 정리해서 올려보내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환경단체 이쪽으로 좀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경우에 이 과장은 자기의 한직으로 가는 자기의 인사명령서에 지선으로 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체가 되거든요. 승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눈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뭘 좀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해도 안 줍니다. 일단은 안 주면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잘못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이제 비서관으로 이제 수석 비서관, 무슨 비서관 이런 식으로 행정관 이렇게 대통령 당선돼서 측근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얘들은 전문가도 아닌데 막막합니다.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게 정보기관의 보고서라는 거죠. 그럴 때 안전기획부의 보고서들은 방향을 잡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모범답안 같은 느낌이 드는 자료라고 했다. 단순히 정책 수립에서 끝나는 보고서가 아니었다. 과거에 어떤 정책이 추진됐으면 정보기관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과 효과까지 기록해두고 있었다. 대통령만 보는 최고급 보고서들도 따로 있었다. 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물론이고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장성들에 대한 이면의 정보들이 들어있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면의 정보들이라는 거는요, 여기 이 정책에 관련이 있는 또는 이 정책을 반대하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군 장성의 부패 비리 관련 보고서입니다. 약점이 뭔지. 그래서 만약에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에게 찬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인 이 부분을 강조하면 된다라는 식의, 예를 들어 자녀가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조사해 가지고 기록을 해 두는 거죠.
단순히 장차관의 스캔들이 궁금한 게 아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꺾기 위해서 이런 약점 정보나 이제 전환 관련 내용들을 첨부해 두는 겁니다. 이게 그걸 대통령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고서의 말미에는 조치 의견이라는 게 달려 있었다. 신문의 기사나 칼럼과 다른 점이었다. 그 조치 의견이 해당 부처에 통보되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았다. 그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기도 했다. 그건 실질적인 강한 힘이기도 했다. 자신의 보고서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원인이기도 했다. 나는 일단 일반적인 정보 요원들이 하는 일을 배우게 됐다. 조직에서는 자유롭게 어떤 분야의 정보든지 수집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요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첩보 보고서를 쓰는지 궁금했다. 그러니까 사실 정보 수집을 시킬 때는 현장 요원들에게 야, 네가 뭐 경제 관련 부서에 지금 경제 정보 수집하는 부서에 있지만 네가 외부 활동을 하다가 또 누구 만나다가 듣는 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으니까 그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서 보고서에 작성을 해가지고 일단 올려보내라. 우리가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와 10년쯤 됐다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뚱뚱한 몸집의 요원이 있었다. 음악을 하다가 엉뚱하게 그곳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극한적인 훈련을 거친 정예 요원은 아니었다. 정보 조직은 다양하게 사람을 채용하는 것 같았다. 아침 회의가 끝나고 퇴계로에 있는 한 다방에서 그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공손하게 물어봤다. 정보 수집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답했다. 이 기관은 법적으로는 간첩에 관한 정보를 구해오는 게 임무지만 간첩들이 미쳤습니까? 자기 정보를 흘리고 다니게? 뭐 그런 정보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예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업무는 대공정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정보예요. 그걸 수집해 와야 잘 팔리니까. 본부에서는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야당 지도자에 대한 첩보를 좋아하죠. 야당 국회의원들의 금전 관계나 여자 문제 같은 걸 좋아하고요. 제야 인사들에 대한 동향 첩보도 가치가 있죠. 우리 보고서의 독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정보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의 첩보 보고서를 써내야 기자들이 특종을 하듯이 A급으로 판정을 받고 승진에 유리하죠. 꼭 야당에 대한 정보만 A급은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총리, 재벌 회장이나 장관의 사생활 첩보도 위에서 아주 좋아하죠. 내가 물었다. 정치권에 관한 보고서를 쓰려면 정치판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정치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부 기자처럼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야당 지도자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정치에 관련된 보고서를 쓸 수 있죠? 그가 답했다. 당연히 기본 공부가 돼 있어야 하죠. 대부분 요인의 경우 신문 정치면이나 주간지, 월간지에서 목표로 하는 야당 지도자나 국회의원들의 기사를 오랫동안 꼼꼼히 읽고 분석하고 스크랩해서 정리해요. 거기에다가 우리 조직 안에 저장되어 있는 대상 인물에 대한 그 전환 자료를 추가해서 파일로 정리해 머릿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연구하면 뭔가 한 인간에 대한 흐름이 느껴지죠. 그런 기본 지식들이 머릿속에 꽉 차면 그 다음부터는 독자적으로 대상 인물을 더 추적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정치인의 측근이나 보좌관 같은 사람들을 포섭하는 겁니다. 정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빠져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보좌관과 정보요원은 서로 주고받는 공생관계죠. 또 필요하면 몰래 도청 장치를 해놓기도 해요. 저는 우리 조직에 있는 비밀 녹음기는 안 써요. 그걸 쓰다가 발각되면 큰일 나고 빌리는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세운 상가에 가서 부탁해서 거기서 조립한 도청 장치를 개인적으로 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마디만 들어도 어떤 추론이 가능해요. 그걸로 첩보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내가 물었다. 첩보 보고서는 어떻게 씁니까? 그가 답했다. 첩보 보고서는 각자가 작성하게 돼 있어요.
옆에 요원에게도 비밀이죠. 타이프로 치는데 좋은 타이프도 경쟁력이죠. 을지로 지하상가에 가면 미제 전동 타자기를 팔아요. 그걸 사서 자판을 바꿔서 써봐요. 부드럽게 잘 찍혀요. 그리고 말이죠. 여기 생활을 하려면 그런 것보다 요령이 있어야 돼요. 팀장은 매일같이 좋은 첩보를 많이 가져오라고 다그치죠. 거기 휘말리면 바빠져요. 그러니까 제 경우는 어떤 정보를 얻어도 단번에 첩보 보고서를 쓰지 않아요. 어쩌다 하나씩 면피할 정도로 내놔야 내가 편하죠. 위에서 좋아하는 정보를 하나 올리면 한 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너무 일을 잘 하려고 하지 말아요.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어 우리 요원들이 곤란해지니까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의 생리를 대충 알 것 같았다.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워낙 성과에 시달리니까 열심히 안 하고 적당히 한다는 얘기죠. 이게 80년대 말과 90년대의 국가안전기획부였고요. 사실 지금 국정원도 국내정보 파트나 해외정보 파트는 간에 그렇게 긴박한 상황 아니면 이렇게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승진 시스템이 아무래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더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요. 저녁 시간 요원들은 돌아와 부지런히 타이프를 치며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더러 우울한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젊은 요원도 눈에 띄었다. 그 요원을 데리고 퇴계로 뒷골목에 허름한 김치찌개 집으로 갔다. 일하는 게 어때요? 그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물었다. 그가 답했다. 저는 지방대를 나오고 고향도 서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일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오전 회의가 끝나면 우리는 영업사원들 같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제 경우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어쩌다 직장에서 일하는 고향 선배가 있어도 처음에만 반가운 척하지 두 번만 찾아가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죽치다가 사무실로 올 때가 많아요. 공원에 온 노인들은 나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로 알고 측은해하는 눈길을 보내기도 하죠. 거기 있는 것도 마땅치 않으면 대중 목욕탕에 가서 바가지를 베고 몇 시간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어야 말이죠. 차라리 수사국 지하조사실에서 조사받는 사람들 밥을 날라주거나 감시하는 일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사정을 알 것 같았다. 높은 담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루 저녁은 그곳을 들어오다 번들거리는 방탄모를 쓰고 가죽 점퍼 차림에 M16 소총을 든 경비 요원의 하소연을 듣기도 했다. 그가 이런 말을 내게 했다. 저는 원래 권투를 했어요. 권투왕 대회에서 국내 챔피언을 따기도 했죠. 어느 날 이 기관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한번 하나보다 하고 얼씨구나 하고 들어왔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허구한 날 총을 들고 문에서 경비를 서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도 밖에서는 내가 여기 국장하고 있다고 허풍치고 다녀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여기는 밖에서 물어도 절대로 정확한 신분을 확인해 주지 않아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죠. 여기서 운전만 하는 기사들도 밖에 나가면 전부 실장이고 국장이고 그래요. 그곳의 신분증은 부서나 직급이 전혀 없었다. 모든 직원이 평등하게 그냥 직원이었다. 실제로 지금 국정원도 신분증을 보시면 위에 국가정보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NIS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번호만 찍혀 있습니다. 번호가 이제 뭐 이렇게 7자리인가 8자리인가 번호가 찍혀 있고요. 그게 답니다. 모든 직원이 평등하게 그냥 직원이었다. 그곳 팀장들의 나이는 50대 중반에서 60대인 것 같았다.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근무해온 고참 직원들이었다. 특무대나 헌병대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다. 그들에게는 거의 법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정보를 수집하면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무용담같이 자랑하는 걸 들었다. 나는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해석하고 정의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게 그곳에서 잠시 일하는 변호사의 일이기도 할 것 같았다. 나는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찾아보았다. 정보 수집의 대상은 국내 보안 정보였다. 국내 보안 정보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간첩이나 반국가 활동 세력이나 그 추종 세력에 관한 정보를 의미했다. 비유하자면 정보기관의 일은 국가라는 거대한 빌딩을 지키고 화재 위험이 있는 위험한 불씨를 파악해야 하는 소방서 내지 경비회사의 임무와 비슷했다. 불씨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빌딩 내 곳곳을 돌아다니고 각 사무실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불씨는 국내 보안 정보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건물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불씨만 꼭 집어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빌딩의 각 층이나 입주한 사무실을 파악하듯 정치, 학원, 노동, 종교계 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내부 상황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간첩이 정계 인사나 노조 간부, 학생운동권과 반정부 성향의 성직자들과 접촉하는 걸 탐지하기 위해 정보기관 요원들이 그 분야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정보기관이 생산하는 정보의 수요자인 대통령이나 권력의 핵심들이 국내 보안 정보보다는 일반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법조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법조 분야의 정보 보고서를 호기심에 읽어본 적이 있다. 검찰, 법원, 변호사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안에 적혀 있었다. 어떤 젊은 판사가 혼수가 적다면서 아내를 두들겨 팬 내용도 있었고, 검찰의 승진이나 보직 이동 때 비싼 도자기를 싸들고 권력가의 집에 찾아가 무릎 꿇는 검사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기도 했다. 검찰총장이 평검사 시절부터 어느 카페에 어떤 호스티스와 관계를 맺었고 어떤 사건으로 뇌물을 먹었다는 검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했다. 판검사, 변호사들에 대한 미행 감시의 기록이었다. 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법조팀을 찾아갔다. 법조팀은 그 안에서 다시 법원, 검찰, 변호사 협회로 출입처가 나뉘어 있었다. 지방의 법원이나 검찰의 경우는 그 지역 정보관들이 판검사의 동향을 보고서로 올리고 있었다. 요원들이 책상 앞에서 앉아서 각자의 첩보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 내 앞쪽에 앉아있는 검찰을 출입하는 요원에게 물었다. 작달막한 키에 대머리였다. 내가 물었다. 이런 정보들을 도대체 어떻게 수집합니까? 법조인 개개인의 사생활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아내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내 말에 그는 경계심 없이 대답했다.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검찰이나 법원은 조직이 판검사와 서기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사실 판검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이 서기들이에요. 서기는 이제 일반 공무원을 말합니다. 법원 공무원. 서기 대부분은 판검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고시에 실패하는 바람에 한이 맺혀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다른 직장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던 판검사 밑에서 서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박탈감은 아주 깊죠. 그런 사람 몇 명만 포섭해 두면 정보가 넘쳐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 서기들 인사이동 때 우리가 조금만 힘을 써주면 절대 충성을 다하죠. 오히려 우리 정보기관과 인연을 맺고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기죠. 자기네 말이 정보가 되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10사람의 적보다 한 사람에 가까운 부하가 무섭다는 말이 실감났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팀장의 책상 위에 몇 장의 서류를 놓고 갔다. 괴지 위에 누군가의 대화 내용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윗부분에는 대화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었다. 얼핏 보니까 내가 잘 아는 판사의 이름이었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법무장교로 같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아버지도 부장판사를 지낸 2대에 걸친 법조인 집안이었다. 그 판사는 반듯하고 강직한 사람이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위자들을 과감히 석방하기도 했다. 팀장의 책상 위로 전달된 그 서류는 도청 기록 같았다. 도청이 되면 관련 팀에 그 내용이 통보되는 것 같았다. 내가 의아해서 팀장에게 물었다. 팀장은 깡마르고 예민해 보이는 얼굴의 남자였다. 왜 이 판사를 도청하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 판사를 변호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답했다. 아주 좋은 사람이란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악질적인 판사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석방시킨 놈이죠. 이미 강원도 영월로 쫓겨갔는데 그걸로 안 되겠어요. 국가안보를 모르는 이런 판사는 옷을 벗겨야 돼요. 그래서 이 비리사실 추적하느라고 도청을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향응을 받거나 뇌물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잡히는 날 조용히 그 정보를 법원 행정처에 통보만 해도 옷을 벗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말하는 법조팀장의 눈에는 적을 무너뜨리려는 잔인한 빛이 보이는 듯 했다. 그는 15년 동안 법조 정보만 담당해 왔다고 한다. 그는 내가 보는 앞에서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병아리 변호사인 30대 중반의 나는 감히 볼 수도 없는 법조계의 거물이었다. 서울지검장이 전화 저쪽에 나온 것 같았다. 팀장이 호방한 어조로 말했다. 어이 김영, 언제 한번 술 한잔 합시다. 그는 김영이라고 불렀다. 그건 아랫사람을 존중해주는 호칭이었다. 수화기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아, 대감이군. 그럽시다. 언제라도 좋지. 서울지검장은 정보기관의 법조팀장을 대감이라고 불렀다. 법조팀장은 전화를 끊으면서 나를 보았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지? 하고 확인시켜주는 표정이었다. 법조팀장은 이번에는 다시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반말을 하면서 밥 한 번 먹자고 했다. 그는 내 앞에서 법원 행정처장이나 법무장관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허물없는 말투로 농담을 하기도 했다. 대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이라고 하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해하기 힘들었다. 전화를 끊은 법조팀장이 내가 놀라는 표정을 보면서 앞에 있던 검찰 출입 요원에게 내뱉었다. 그 모 검사장 그 친구 안 되겠던데. 그가 말하는 검사장은 내가 아는 인물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과 친한 장군이었다. 법조팀장이 그 검사장에 대한 말을 계속 이었다. 그 땡땡 검사장이란 놈이 밤만 되면 룸사롱이나 나이트클럽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 엊그저께 그 놈이 다니는 룸사롱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새끼 술 먹을 때 히로뽕을 발라서 먹는다는 거야. 이놈이 그동안 대통령 빽 믿고 설쳐댔는데 언젠가는 손을 봐줘야 해. 여자 탤런트들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건달한테 상납받지. 하는 짓이 갈수록 태산이야. 최근에는 그 검사장 비서놈까지 설쳐대. 그 검사장 비서놈이 재벌그룹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다가 회원권을 여러 개 요구했다는 정보가 올라와. 법조팀장이 대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정보기관은 검사와 판사들의 비리를 잡고 있었다. 법조팀장이 나를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어때요? 병아리 변호사가 하다가 정보기관에 와서 여기 법조계를 보는 소감이. 나는 마치 오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 같은 모멸감이 들었다. 나도 모르는 새 제어하지 못한 말들이 그대로 튀어나갔다. 몰래 도청해서 남의 뒷구멍이나 파고 약점 잡았다고 기고만장하는 건 야비하고 치졸한 짓 같습니다. 약점을 잡아 상대를 굴복시키는 행동이 옳은 겁니까? 지금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는 겁니까? 이미 한계를 넘고 말았다. 나는 이런 놈이었다. 군 시절부터 여러 번 이런 실수를 하고 세상살이에서 얻어맞기도 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가 격분해서 덧붙였다. 알았어. 지금 당신 속으로 나보고 고시도 합격하지 못한 실력 없는 새끼가 잘난 척한다고 무시하고 있는 거지? 그의 속에 잠재해 있던 상처까지 건드린 것 같았다. 잘못해서 초창기에 좌충우돌 하다가 쫓겨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이왕에 내친 걸음이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덧붙였다. 아까 내 동기를 악질 판사라고 단정했는데 팀장하고 나하고 누가 더 그 판사를 잘 알겠어요? 나하고는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법무장교로 같이 지냈어요. 직접 대화 한 번 한 적 없는 팀장이 그 판사에 대해서 뭘 합니까? 모르면서 뒤에서 그렇게 정죄해도 됩니까? 검사장들이 대감이라고 대접해주는 그를 병아리 변호사인 내가 철없이 막 두들겨 패고 있었다. 나는 이미 이 조직 안에 들어와 있었다. 내가 누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행동해도 잃을 것이 별로 없었다. 언제든지 사표가 준비되어 있는 고용 변호사 정도일 뿐이었다. 오히려 통쾌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다시 그 의미를 새겨보았다. 사법 권력이 썩은 면이 있었다. 사업가들은 검사와 유착해서 그들의 스폰서가 됐다. 말이 좋아 스폰서지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전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은 판사와의 거래를 독점하고 정의를 짓밟는 구조이기도 했다. 비리와 약점이 있으면 당당할 수 없었다.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는 법원과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에 대해 안전기획부가 그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었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으면 어떤 권력도 썩고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며칠 후 그곳의 수사 책임자가 나를 불렀다. 검사 출신이었다. 안전기획부장의 두뇌 역할인 특보실과 수사국에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었다. 수사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그는 우익 최전선의 지휘관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 무렵 그는 수십 대의 버스에 안전기획부의 수사관 부대를 태우고 경기도에 있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본부를 급습해 그들을 일망타진했다. 산호뱅 사건이죠.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프랑스로 망명한 홍세화 씨가 쓴 수필집에 그가 등장하고 있었다. 홍세화는 고문경찰로 유명한 이근한과 안전기획부의 글을 비교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닥 출신인 이근한은 공공의 적이 되어 법의 재단 위에 올랐다고 했다. 반면 안전기획부의 수사 책임자인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는 바람에 귀족 계급으로 상승되어 면죄부를 받았다고 했다. 제야에서 그를 보는 시각인 것 같았다. 약간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울법대 재학 시절 학생회장을 지냈다는 소리를 들었다. 독재에 반대해서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런 그가 반대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안전기획부 간부 중에는 대학 시절 학생회장 출신이 제법 있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데모를 주도하는 학생회장들을 아예 중앙정보부에 끌어다 놓고 자리를 준 적이 있다고 했다. 적을 신복부하로 만든 것이다. 붉은 타일이 붙어있는 수사국 건물 3층에 그의 사무실이 있었다. 운동권들에게 그 건물 지하실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나는 당사자인 그를 만나게 된 것이다. 수사 책임자인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넓은 방에 벽 앞에 큼지막한 갈색의 나무 책상이 있었고 그 앞에 기다란 회의 탁자가 붙어 있었다. 그가 의자에 앉은 채 나를 쳐다보았다. 심장까지 꿰뚫을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흰 얼굴에 짙은 눈썹을 가진 미남이었다. 부리부리한 눈에서는 강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일단 이 조직에 들어오게 된 것을 환영하오. 저 앞에 앉으시오. 여기에서 제가 이 양반이 누군지 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87년 당시 안기부의 이제 수사 최고 책임자 대공수사국 국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안기부 차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이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 양반입니다. 정형근 대공수사국장, 안기부 1차장, 그리고 국회의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 엄상희 변호사가 말하는 그 책상 앞에 앉아있는 흰 얼굴에 짙은 눈썹을 가진 미남, 부리부리한 눈에서 강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검사 출신이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고 안기부로 파견 가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의 국장까지 지내고 안기부 1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한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회의 탁자 앞자리를 보냈다. 여비서가 차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놓고 나갔다. 파란 용단 위에 유리가 덮인 탁자 위에는 이미 그가 이미 본 듯한 정보 보고서가 어지럽게 흩어져 쌓여 있었다. 제목들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정치인의 동정, 학원 소요, 종교계 모임, 제야 인사의 돌출 행동을 적은 보고서였다.
보고서마다 주요 부분에 노란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는 고시 공부를 할 때처럼 밑줄 치며 보고서를 머릿속에 넣는 것 같았다. 그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 아시오? 미국의 제퍼슨이 한 말이다. 그리고 김대중 씨가 선거 유세에서 인용한 말이기도 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선생도 선거 때 인용하셨죠. 순간 그가 정색을 하며 내뱉었다. 앞으로 이 조직 안에서는 정치인의 뒤에 선생이라든가 총재라든가 하는 존칭은 붙이지 마시오. 정치인들이란 알고 보면 다 몰입해 장사꾼들이거나 허접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니까 여기서 그들의 감추어진 이면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았다. 그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면 독재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불교의 화두 같은 묘한 말이었다. 침묵하면서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가 나를 한참 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면 독재는 그것보다 더 많은 피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거예요. 묘한 말이었다. 학생회장 출신이라면 독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닐 텐데도 독재를 지지하자는 것은 아닐 텐데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바람이 되어 나의 가슴 골짜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그가 다시 물었다. 당신 정보위원이 뭐라고 생각하오? 제가 왜 경상도 사투리를 쓰냐면요. 좀 더 세게. 이 정현근 씨가 경상도 출신입니다. 네. 고향이 이 양반 고향이 어디냐? 거창. 경상도 거창이거든요. 네. 나는 입을 다물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정보기관이란 법 위에서 힘을 구사하는 존재지. 나도 당신도 뭐 법쟁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우리가 법을 하다 보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놈들이 있지. 그런 놈들에게 법치주의는 정말 좋은 파라다이스지.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놈들을 뭉개버리는 곳이 바로 안전기획부요. 여기 진짜 요원들은 우리 같은 법쟁이들을 보고 뭐라고 빈정거리는지 아시오? 법쟁이들은 육법 전설을 공부하지만 자기들은 칠법이라는 것을 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법 위에 마트라고 해서 사실적인 힘이 있다고 법철학에서 배웠지. 이제 여기서 바로 그런 힘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대학 시절 본 영화가 떠올랐다. 권총을 찬 경찰관이 법망을 피한 범죄인들을 은밀히 찾아가 직접 처단하는 영화였다. 그 경찰관은 복잡한 법 절차를 경멸했다. 자신이 정의를 직접 실현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서도 주인공은 전당포의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고 자신은 정의를 실현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혼자 정의를 독점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었다. 공산혁명의 주체들이 숙청을 하는 것도 독재국가의 비밀경찰 조직도 자기들이 정의를 독점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발상이 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작품을 통해 말하기도 했다. 당신은 검사인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오?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뭘 하십니까? 나는 이 조직을 통해서 정치, 종교, 학원, 노동계의 쓰레기들을 청소하지. 그놈들은 워낙 바퀴벌레 같아서 쉽게 박멸할 수가 없지. 그걸 하는 게 이 기관의 임무라고나 할까. 나는 법대 다닐 때 학생회장을 하고 시위를 주도했어. 근데 무력감을 느꼈지. 나는 분명 정의의 편인데 세상이 전혀 동조해주지 않는 거야. 부패한 정치인들은 학생들을 이용했지. 나는 검사가 됐어. 그러나 재판이라는 복잡한 매뉴얼을 통해서는 진짜 악은 건드리기 힘들다는 걸 알았어. 그러다가 이 정보 조직에 들어와서 다른 힘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다른 세계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내가 물었다.
얘기가 어떤 핵심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남이나 북이나 또 권력자나 야당이나 모두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하지. 그러나 내가 본 역사는 권력을 둘러싼 엘리트와 카운터 엘리트의 싸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중은 현혹되고 억울한 피만 흘릴 뿐이지. 권력은 그걸 잡는 몇 명에게만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 책에서 배운 공허한 민주주의 관념이나 법 이론에 집착하지 말고 권력의 실상을 여기서 구경해 보시오. 당신에게 앞으로 내가 특명을 한번 줘볼 거예요. 분위기가 조금 편안해졌다. 그는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마음을 열어놓았다. 내가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아 물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그의 내면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고 싶었다. 따지고 보면 헝그리 정신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한 검찰 조직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 차라리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요.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말이지. 막연하지만 대충 그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후 그를 관찰해 보았다. 그는 지독히 열심히 일했다. 혼자 밤늦게까지 충혈된 눈으로 보고서를 보고 부하들을 지휘했다. 그에겐 퇴근 시간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 배달된 정보 보고서를 화장실에서 본다고 했다. 그의 리더십은 수사관들을 한몸이 되게 했다. 그는 수사관들을 수시로 격려해주고 위험한 일을 맡길 때면 자기가 나중에 변호사를 해서라도 먹여 살리겠다면서 그들을 격려했다. 동시에 적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단호하다는 평가였다. 그의 상관에 대한 복종하는 태도도 눈물겨웠다. 한 번은 그와 둘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인터폰에서 윗분이 건물 입구로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그는 번개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고 나서 계단을 올라오는 상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맞이했다. 그를 보면서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4부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정영근 씨 같은 경우도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내가 정의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너무 부족하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게다가 진보 정치인들의 어떤 그 썩은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가 되고 안기부에 들어오고 권력자가 돼서 내가 나만의 정의를 행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소위 리더급 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거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극우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극좌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둘 다 강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권력을 가져서 세상을 바꿔야겠다. 때로는 근데 그런 강한 권력욕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성격인 겁니다. 폭군도 성군도 똑같이 강한 권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에 따라서 폭군이나 성군이 됩니다. 결국에는 희생이나 봉사 이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386 이인영이나 우상호나 송영길이나 조국 같은 386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태어난 현실을 만족을 못하고 좀 더 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류가 된 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초법적인 권력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거. 그게 사실 1980년대 후반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정영근이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제가 쭉 읽어내려온 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1980년대 후반에 하던 일이 앞으로 공수처에서 하게 될 일입니다. 결국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들이나 이 인간들이나. 그러니 인간이나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뭘 해먹든 해도 좋으니까 법이라도 지켜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라도 지켜라. 또는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가 얘기했던, 야,
적어도 겉으로라도 정의로운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한탄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